우선 우리가 이제 노자를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 노자는 상당히 난해한 고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상당히 그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노자의 메시지는 종종 그 어떤 메타포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 도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도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구체적 사물 이미지를 동원하는 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에 보면은 그 상당히 그 자주 물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아기 이런 메타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 노자에서 이런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노자가 볼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대표적 표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특성은 흐름인데 우리의 모든 주변 사물들은 다 이제 이 흐름으로 표현되죠. 가령 시냇물이 흐르듯이 시간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고 또 우리 인생도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바로 이제 자연의 어떤 본질인데, 근데 그 흐름은 어떤 직선적이고 강력한 흐름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유로운 그런 흐름이란 거죠. 이런 그 부드러운 흐름을 노자는 보통 무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 자체가 무의고 무의의 리듬을 대표하는 사물이 바로 물이다. 때문에 노자는 물을 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자에서 표현되는 물의 일차적 상징은 부드러움입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은 그것은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랐고 자유자재로 변하죠. 가령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 형태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물의 특성을 노자는 78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강한 것을 이긴 데 있어서 아무도 능가하지 못한다. 아무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굳센 것을 이기듯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일단 물이 가장 부드럽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근데 그 부드러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러움에 인해서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43장에도 이제 비슷한 발언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견고한 것으로 파고든다. 여기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당연히 그 물이겠죠. 또 가장 견고한 것은 아마 돌이나 바위겠죠. 그 자연 현상을 보면 이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파고 들어가는 그 물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파고든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파고든다라는 표현은 결국 능가한다, 극복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노자의 발상은 사실 일반 상식적인 생각과는 배치되죠. 보통 우리가 볼 때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당하죠. 오히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죠. 그런데 노자는 거꾸로 얘기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노자가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니까 개울가에 나가 보니까 이 조약돌이 있다. 그 조약돌이 처음부터 조약돌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못 나오고 웅퉁불퉁한 그런 이제 돌이었을 것인데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씻기고 하다 보니까 둥글고 둥근 그런 조약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자연 현상들을 관찰하고서 아마 노자는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이제 설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물의 일차적 상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자 전체를 통해 볼 때 노자가 이 물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표상은 사실은 그 부드러움보다는 낮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계곡물들에 대해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니, 그래서 온갖 계곡물들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 위에 서고자 하면 말을 낮춰야 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그러면 백성은
성인이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고 성인이 위에 있어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모두 기꺼이 받들며 실증내지 않는 것은 성인이 백성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성인과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바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다가 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곡물이라든가 또랑물이라든가 들판의 물이라든가 심지어는 주택가의 하수구 물도 또는 공장의 폐수물도 다 바다는 바다들이잖아요. 바다라고 하나로 다 통일시키죠. 이런 모습을 보고서 바로 바다가 바다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단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노자는 자연계가 이러하니 인간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바로 자연계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한 점을 제시하죠. 성인이 앞서고자 하면 백성의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춰야 한다. 말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말하겠죠. 노자의 무료의 메시지는 바로 지도자는 겸손하라는 그런 메시지임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낮추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오히려 높아진다는 이치를 노자는 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메타포는 여성인데 우리가 노자를 펼치고 보면은 여성과 관련된 단어가 종종 등장하죠. 모라든가 곡이라든가 빈, 자 또는 개, 현빈, 곡신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에서 여성 이미지, 여성 메타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충 눈치채실 수 있겠죠. 보통 세상의 이치는 야국강식으로 흘러가서 강함을 지향하고 약함은 기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노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보통 우리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자는 거꾸로 얘기해요. 강하면 금방금방 죽을 수 있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한 자세로 살아갈 때 길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이치와는 역설적인 그런 발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텍스트를 보면은 남성적 특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도로 임금을 돕는 사람은 무력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무력이 바로 남성적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죠. 또 55장에 보면 사물은 강성해지면 쇠락하고 이는 도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니 도에 따르지 않으면 일찍 사라진다. 해서 강성함, 여성적인 특성으로서의 강성함이 오히려 쇠락의 어떤 근본이다라는 점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반면에 여성적인 특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굽히면 온전해지고 자신을 내보이지 않기에 드러나고 뽐내지 않기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성적 특성을 지닐 때 오히려 온전해지고 오히려 드러나고 또 세상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28장에 보면 수컷을 알되 암컷을 지키면 세상의 교육이 된다라는 표현 있죠. 수컷의 어떤 능력, 수컷의 특징이 좋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세상에서 활동하기에 수컷이 중요한 원리라는 점을 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암컷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태도겠죠. 그렇게 암컷을 지키면 오히려 세상의 계곡이 된다. 여기서 세상의 계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곡이 상징하는 바, 즉 포용성이란 거죠. 계곡은 움푹 파여서 온갖 것들이 굴러 들어오죠. 돌덩이라든가 낙엽잎, 토끼 이런 것들 다 굴러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암컷을 지키면 세상에 계곡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바로 그 암컷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지금 이게 노자는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사죠.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네가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왕 암컷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니까 수컷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 암컷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 결국은 노자 볼 때는 암컷이 유리하다는 거죠. 세상의 왕이 되는 데는. 노자는 심지어 이 여성적 특성을 도와 일치시키는 그런 발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장이 바로 곡심불사장이죠. 계고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서 신비한 암컷이라네. 신비한 암컷의 문 이는 곧 천지 만물의 근원.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네.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네. 여기서 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또 다른 표현이죠. 도를 곡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도니까 현빈, 현재를 붙잡고 현면 암컷 이렇게 또 덧칠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면 암컷이기 때문에 바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된다. 마치 도생 만물, 도가 만물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로 노자는 이 계곡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노자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세상의 지도자에게 포용의 태도를 취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메타포인 아기를 보도록 하죠. 원문에는 보통 영아 혹은 적자라고 표현됩니다. 이 아기라고 하는 그 메타포의 상징성은 바로 자연 상태의 순수함,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노자는 인간의 질박한 본성을 높이 평가했죠. 때문에 세상에서 문명화된 그런 지식인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면 노자는 지식인들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식인들이 문명의 질박성을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질박성이 깨트려지면 바로 욕심이 노예가 되고, 욕심이 노예가 되면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라고 봤겠죠. 때문에 노자는 세속적인 현인보다는 아직 때묻지 않은 아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인간의 어떤 참된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갓난 아기로 돌아와라. 길을 오롯하게 하고 지극히 부드럽게 해서 갓난 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나는 고요히 미동도 않네. 아직 웃지 못하는 갓난 아이처럼. 또 28장에는 참된 덕이 떠나지 않으면 갓난 아이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구절. 이 구절들을 결국 다 복귀와 영화를 외치는 발언들이죠. 이런 갓난 아이 상태를 회복한 것은 바로 덕을 지닌 이런 것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해되죠. 보통 그 동양의 이상적인 인격은 덕과 관련되죠. 덕을 지닌 자. 유독자가 바로 이제 이상적 인격인데, 근데 유가의 이상적 인격하고 도가의 이상적 인격이 약간 다르죠. 유가의 이상적 인격은 어떤 인의 예지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덕을 함양해 가는 존재. 그래서 그런 존재를 보통 군자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도가의 경우, 특히 노자의 경우는 그런 어떤 문명화된 가치보다 그런 문명화된 가치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자연적, 선천적 자연성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더 이상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모델로서 아기를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55장에서 보면은 덕이 드던 사람은 갓난 아이 같다. 갓난 아이는 독충이나 독사도 물지 않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해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화를 유지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이러한 조화의 이치를 알면 지혜가 밝게 된다. 그러나 생명을 억지로 누리면 흉하게 되고 마음이 길을 부리면 몸이 뻣뻣해진다. 사물은 강성해지면 곧 쇠락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도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지 않으면 일찍 사라진다. 아직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갓난 아이 상태죠. 그래서 갓난 아이 자체가 곧 자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갓난 아이는 자연 상태와 일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충이나 독사도 갓난 아이를 물지 않는다 라고 노자는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독사가 보통 사람을 물 때는 사람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어떤 그 판단 섰을 때 그때 독을 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아직까지 자연과 합일 상태니까
독사도 자연이고 갓난 아이도 자연이니까 자연과 자연이 만나니까 상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갓난 아이는 독사에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갓난 아이를 보고 독사도 별로 해칠 마음이 없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노자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기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조화, 이런 조화를 갖추고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조화의 이치를 알면 지혜가 밝아진다. 그러니 갓난 아이 상태를 회복하는 데 힘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기 메타포를 통해서 노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무욕, 즉 욕심 없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봅니다. 노자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철학서를 했잖아요. 그 정치 철학서이면서 거기서 지향하는 그 중심 사상은 바로 무의 정치죠. 근데 무의 정치를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노자 볼 때 바로 그것은 무욕의 인격이다. 욕심 없는 상태의 인격.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무의 정치의 어떤 그 기본 바탕이다라고 봤다고 봅니다. 이러한 무욕을 강조하는 발언은 결국 노자에서 소국감이라고 하고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지죠. 국가의 규모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편리한 도구를 쓰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구를 멀리하게 하라. 그러면 수레와 벼가 있어도 탈 일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이 다시 노끈을 묶어 세마게 하라. 그러면 자신의 음식을 달게 먹고 자신의 옷에 만족하며 자신의 풍속을 즐기고 자신의 거처를 편안히 여겨 이웃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소리 개소리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노자가 강조했던 무욕의 형신을 계승한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죠. 욕심이 없게 하면은 사람들이 소박한 삶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죠. 그러니 그런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멀리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좋은 물건, 편리한 물건 쓸 생각도 없고 또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또 뭐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노자에 등장하는 물이라든가 여성, 아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란 거죠. 이런 메타포에 등장하는 부드러움이라든가 낮춤이라든가 포용성이라든가 무욕, 이것은 결국은 노자가 자주 얘기하는 도의 속성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런 도의 속성은 바로 세상의 통치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어떤 덕성의 측면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